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과 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정부는 해당 발언에 대한 해명은 했지만 철회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오히려 일본 내부적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단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쿠바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봉쇄 조치로 인접국인 쿠바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쿠바는 반미 이념을 공유하는 베네수엘라에서 거의 무상에 가까운 석유를 들여와서 경제를 지탱해 왔는데요. 이마저도 어려워지면 쿠바의 에너지, 경제 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바 현지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차세대 함정 건조를 위해 한국 조선업계와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미국 해군의 황금 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신의 프리기트함들이 하나와의 협력 아래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가 올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마스가가 내년부터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유조선 봉쇄령을 내리는 등 압박을 강화하자 러시아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반길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행동이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국제해운에 위협을 가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베네수엘라 지도부와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연대를 확인했으며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외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연합산 유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율은 최소 21.9%에서 최대 42.7%입니다. 이는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 큽니다.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에 이어 유제품에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EU가 부당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22일 자국 여러 도시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시행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이달 초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걸프 지역에서 탄도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란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이 보도된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라고 짚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키프로스 정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이 최근 훈련을 시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의 핵 활동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해 원유 시장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49달러, 2.64% 상승한 배럴당 58.0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해안경비대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파나마 국적 유조선 한 척을 추가로 납포하는 등 베네수엘라의 원유 거래 차단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기습 특사 임명. 네, 꾸준히 덴마크령인 이 그린란드 영토를 욕심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랜들이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깜짝 임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프는 그린란드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면서 안전과 안보, 우리 동맹과 세계의 생존을 위한 미국의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제프 랜들이 주지사도 자신의 SNS에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라면서 특사 임명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랜드리 주지사가 그린란드 특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는데요. 네. 여기에 가만히 있을 덴마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바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이 AP통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현지 시간 22일 바로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다시 말하고 있다. 국경과 나라의 주권은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면서 그건 근본적인 원칙이고 국제 안보를 이유로 들지라도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병합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럽연합도 불편하죠. 그래서 덴마크의 영토 보존과 주권, 국경의 불가침성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말을 얹기도 했습니다. 이 풍부한 천연 자원을 지니고 있고 또 지정학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는 이 그린란드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호시탐탐 노려왔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 후에는 러시아, 중국의 북극 항로 개척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차지하겠다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덴마크 국방정보국이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을 아예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분류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미국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관세 등 경제력을 힘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방국인데도 마치 적국을 상대하듯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린란드 땅에서 이렇게 강대국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란드 주민들 다수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면서도 미국 영토 편입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네.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게임의 판도를 바꿔라.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러시아를 압박할 새로운 수단으로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되는 이런 공습과 비방 속에서 미국이 현지 시각 19일부터 사흘간 양측 대표단과 각각 종전안을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 안전보장 체계 등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합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에 대한 발표는 없었어서 외신들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 할 좀 나아간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중재 노력을 모두 퇴짜놓고 있다라면서 이번에도 평화안을 거부하면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미국 MBC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계속 접촉하며 푸틴을 평화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만 그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푸틴이 거절을 한다면 우리는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안에 드론과 미사일 공장을 타격할 만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도 포함을 해봐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순항 미사일인데요. 최고 시속이 885km로 비행해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한다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를 하면
하면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사정권 거리에 두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이거 토마호크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현지 시각 22일에는 러시아군 장군이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의심이 되는 차량 폭탄 테러로 숨지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종전 협상이 좀처럼 이견을 좁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꿈쩍도 하지 않는 러시아를 향해서 압박 수단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네. 이 협의에 좀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불안할수록 빛난다. 네, 개인적으로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네, 금이나 은으로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 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또는 은의 가격이 역대 최대치를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네, 현지 시각 22일 CNBC에 따르면 금 선물은 트로이온스당 4,477.7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금 가격에 따라서 은 가격도 같이 움직이는데 트로이온스당 68.98달러로 은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네, 형 따라가는 아우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금은 연초 이후로 약 70%, 은은 가격이 무려 128%나 올라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 금과 은이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폭을 더 뛰어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미 최고가를 지금도 기록을 했는데 이 낮은 금리 환경과 미국 달러 약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이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 해안 경비대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유조선을 공해상에서 검색하고 납포 중이라는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유가가 불안정해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유가가 나흘째 급등세 보이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조기 교체 가능성도 이 금값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초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후보들을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그중에서 지명을 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 가치 하락을 예상한 자금이 대거 귀금속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금, 은뿐만 아니라 사실 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 주요 금속 가격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구리 같은 구리도 경우는 지금, 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구리 가격도 계속 오르고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계속 위치가 고공행진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의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줄줄이 예고된 중국판 엔비디아. 네. 중국은 이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사주지 마라고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알아서 반도체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생산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서 기업 공개 IPO에 나서면서 자금 조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달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AI 반도체 업체인 무어스레즈 테크놀로지와 또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제조업체 메타엑스 인터그레이티드 상하이는 상장 첫날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로 425%, 693%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무엇을 때 성공적인 이런 상장에 힘입어서 상하이 비런 테크놀로지, 쿤룬신, 텐슈진, 또 수이위안 커지 등 여러 중국 칩 업체들이 상해 또는 홍콩 증시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줄이. 특히 이 수이위안 커지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미국 경쟁사인 AMD 출신 직원들이 설립한 기업이라고 해서 네.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단순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는구나라고 여기기에는 그렇게 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추격을 더 이상 넉넉히 보고 있어서는 우리가 따라잡힐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이 반도체 업계 전반에 좀 퍼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구조를 보면 정부의 지원도 한몫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크죠. 네. 맞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금융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수율이 좋진 않아도 일단 그걸 정부가 그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너희의 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술 발전을 관리한다라는 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금지를 하고 그것보다 하위 모델인 H200의 중국 수출은 허가를 했습니다만 중국 정부가 이 H200의 국내 판매를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만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네, 중국 수출길도 안 그래도 막혔는데 중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잘 만들고 있다면 엔비디아 칩이 팔리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업계에선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챗 GPT의 100분의 1 가격으로 개발된 것처럼 네. 1년에서 2년 안에 이 저렴한 중국산 칩이 경쟁력까지 갖추는 반도체 딥시크 충격이 올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압박 카드까지 등장. 네.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이 점입 가격입니다. 네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 쪽으로 좀 기울는 게 싶더니 판이 또 뒤집고 뒤집히기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파라마운트 CEO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압박 카드 찬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네. 파라마운트 CEO의 아버지이자 오라클 회장이기도 한 이 레리 엘린슨의 파라마운트 우리 돈 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보증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네. 이미 넷플릭스보다 더 큰 금액을 제시한 데다가 사업 일부만 인수하기로 한 넷플릭스와는 달리 통 크게 회사를 통째로 사들인다라는 입장이라서 앞서 불확실성을 이유로 주주들에게 반대를 권고한 파라마운트 이사회도 고민이 좀 깊어 보입니다. 네. 앞서 워너브라더스 측 관계자들은 이 파라마운트 인수 제안에 포함된 앨리슨 가족 신탁의 자금 조달 보증이 불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CEO는 우리는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위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입증해왔다라면서 우리의 완전한 자금 조달이 보증된 전액 현금 제안은 워너브라더스의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선택지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파라마운트 측의 인수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네. 이해 충돌 그렇죠.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쩐의 전쟁 때문에 워너 쟁탈전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오라클 쇼크로 흔들렸던 시장 상황도 살펴보면 이 압박 카드를 가져다 써도 괜찮은 상황은 맞는지 생각도 들고요. 네. 이 과열된 쩐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하는 쪽은 어디일지 미디어계 최대 화두라서 다시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워너브라더스 인수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 네. 목요일이었습니다. 매주 김상훈 기자와 함께는 글로벌 경제에서 또 자세히 알아봤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홈페이지 또는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방송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난주 목요일 12월 18일 목요일자 글로벌 경제를 또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협상은 골프장에서. 네. 협상, 골프장 자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건 맞습니다만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가로 알려진 스티브 위코프의 이 플로리다주 소재 골프장이 세계 분쟁 종식 협상의 중심지가 되고 있어서 네, 화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 중동 문제를 넘어서 최근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 위코프가 최근 협상 장소를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이애미 외곽의 고급 골프장 쉘베이
클럽으로 택했기 때문인데요. 고급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가자 전쟁 평화 협상을 위한 중동 국가 당국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곳, 그렇죠. 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연쇄 협상 등 이 위코프 특사가 관여하는 중요한 협상들이 평화 협상들이 쉘베이 클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어요. 2023년에 문을 열었는데 이 쉘베이 클럽은 가입비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을 넘는 네, 정말 고급 골프장이라고 그러네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위치적으로도 좀 유리한 게 트럼프 대통령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마러라고 해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마러라고 해서 보낼 때 미국 측 대표단이 회담 결과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기에도 좋은 위치라고 그러네요. 합니다. 네. 워낙에 트럼프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트럼프 집권 2기에 중동 특사로 발탁되기 전에는 외교 무대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던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여러 국제 분장의 조정자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여러 경험이 많은 협상가 대신에 이런 위코프가 미국의 국익과 결부된 중대 협상에 나서는 게 맞는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위코프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돼서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러시아 쪽에 너무 과대하게 관대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 종식 협상 등 중요한 국제사회 문제들이 이 평화로운 고급 골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또 외교 경험이 없는 측근 인사가 미국의 핵심 외교 현안을 사실상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겹쳐 보이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알아보죠. 70년 만에 깨진 금기. 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네. 70여 년간 주류 판매가 금지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1950년대 초부터 주류 판매가 쭉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금지됐었는데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소식, 소문이 퍼지니까 수도 리야드에서는 간판 없는 주류 판매점에서 줄을 길게 서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해당 매장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비이슬람 외교관에게만 주류를 판매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크마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거주권을 소지한 비이슬람 외국인까지 구매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 프리미엄 거주권은 전문 기술자나 투자자, 기업가 등 고소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인데요. 네. 매우 매장 운영 주체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 출입 절차도 엄격하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검사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군요. 네, 휴대전화나 카메라는 반입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이런 보수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유화 실험 사례로 여겨지고 있는 이 빈살만 왕세자 주도의 비전 2030에 맞춰서 네. 종교나 관습적 금기가 허물어지는 중이 아닌가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스티비 원더와 안드라데이가 함께한 Someday at Christmas 함께 듣겠습니다. Someday at Christmas, men won't be boys, playing with bombs like kids play with toys. One warm December, our hearts will see a world where men are free. Someday at Christmas, there'll be no wars when we've learned what Christmas is for. When we've found what life's really worth, there'll be peace on earth. Someday all our dreams will come to be. Someday in a world where men are free. Maybe not in time for you and me, but someday at Christmas time. Someday at Christmas, we'll see land with no hungry children, no empty hand. One happy morning, people will share a worl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정부와 잠정 합의하면서 오늘 예정된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후에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늘 중 통일교 특권 법안을 확정하고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여야 협의 결과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후 협의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심문이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 확인을 하는 안면 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쿠바의 경제, 사회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미국과의 관계는 워낙 좋지 않았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쿠바의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쿠바 내부의 변화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쿠바 아바나 정호현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미국이 아메리카 우선 이 기조를 강화하면서 베네수엘라 인근 멕시코 다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쿠바와 미국 관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현재 쿠바와 미국의 관계는 사실상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중심의 아메리카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쿠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쿠바는 오랜 기간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 미국의 압박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들어오는 원유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쿠바 경제와 에너지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은 반미 이념을 공유하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하루 3만 배럴씩 공급받는 값싼 원유입니다. 이는 쿠바 전체 원유 수입량의 40%에 달하는데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마두로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 출입의 전면 봉쇄를 선언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자체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쿠바 에너지 상황 좋지 않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타격이 더 커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봉쇄 조치로 쿠바 전력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만성적인 전력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노후화된 발전 시설과 연료 부족 때문인데요. 하루 4시간 정전은 오히려 다행한 편이고 보통은 8시간 이상 전기가 끊깁니다. 네. 아바나를 제외한 지방 지역에서는 하루 4시간 전기가 들어오면 다행인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고 네. 태양광 조명이나 대체 전력에 의존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국은 쿠바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에스타 비자를 취소하거나 발급을 제한하고 있어 한국인을 포함한 제3국 관광객의 쿠바 방문도 크게 줄었습니다. 네. 쿠바 관광 산업은 사실상 미국의 간접 제재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압류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것도 봉쇄 조치가 쿠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최근 또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쿠바 내부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쿠바에서 발생하는 시위는 흔히 말하는 이념 중심의 반정부 시위라기보다는 네. 생계형 시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실 전기가 끊기면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가스 공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네.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어 음식 보관이 어렵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길게는 8시간 이상 정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쿠바의 공식 환율은 1달러에 120페소지만 실제 시장 환율은 400페소를 훌쩍 넘습니다. 공식 평균 월급은 20달러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두세 개의 일을 병행하거나 해외 가족이 보내주는 달러가 없으면 네.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정치 체제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시간이라도 전기가 들어오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네. 네, 현재 쿠바의 모든 이슈는 사실 전기 문제로 수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눈여겨볼 변화는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개인 중소기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쿠바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슈퍼마켓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유통이 국영이어서 음료수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먼 국영 슈퍼까지 가야 했지만 네. 이제는 동네 차고를 개조한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기본적인 생필품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들 상점의 상당수는 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에서 쿠바로의 수출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쿠바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개인 경제가 자리 잡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력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 개인의 경제 지속 가능성이 쿠바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쿠바 아바나에서 정호현 통신원이었습니다. 악화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동원될 수 있다라고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일본은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죠. 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 아무래도 이 동아시아 안보와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파장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분석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네, 그 발언을 먼저 좀 짚어봐야겠죠. 네. 흔히 우리가 대만 유사시에 자위대가 동원될 수 있다. 다카이치가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 직접 한 건 아니고 시사한 발언인 거죠.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1월 7일 의회에서 입헌 민주당 오카다 가시야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전 총재 선거 때 중국에 의한 대만 봉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다카이치 총리가. 그런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냐 하고 재차 확인을 하려고 물은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오카다 가시야 의원의 의도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이렇게 물은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명하라고 물은 건데 다카이 총리가
한 발 더 나가 버리는 발언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은 대만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해서 네. 해상 봉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구원하러 온다. 이를 막기 위해 그렇게 되면은 전함을 사용하며 무력 행사가 동반하는 것인데 이는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존립 위기 사태입니다. 네.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자위대가 동원돼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사태를 의미합니다. 즉 대만을 두고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은 네. 일본 존립 위기 사태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 자위대가 출동한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데 자위대가 거기에 왜 끼어드니 이렇게 이제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존립을 다투는 위기 사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넓은 표현이 아닌가. 네, 존립 위기 사태라는 개념은 원래 2015년에 구체화된 개념입니다. 아, 네. 이때 일본이 자국의 안보에 긴밀하게 연관된 동맹국에 대해서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즉 자국이나 동맹국이 시기에서 침공을 받으면 우리가 존립 위기 사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도 그 문제에 반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구원하러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무력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사실 다카이치 총리도 출동한 미군에 대해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그 동맹국이 공격받는 거니까 그렇죠. 존립 위기 사태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사태를 갖다가 대만 유사 사태와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만 유사 사태 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유사 사태 때 자위대가 출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중국으로서는 큰 도발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이번 현직 총리가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것이.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자위대 투입 조건인 존립 위기 사태로 직접 연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총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죠. 네, 반발을 하면서 중국 반응이 아주 거친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당장 외교부와 주일 중국 대사관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네. 일본은 일중 공동 성명 및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거세게 비난했죠. 특히 네. 이틀 뒤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용사가 소셜 미디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비난하는 기사와 게시물을 올리고서 그 옆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쓸데없이 쑤셔 넣은 그 더러운 목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버려야 한다. 아이고. 이건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그건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건 그렇죠. 개인의 도발을 가장해서 중국 당국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고 기분 나빠한다는 걸 드러낸 거죠. 그렇군요. 중국 당국도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1945년 폐지한 이후 일본 지도자가 처음으로 대만 문제의 군사 개입 의사를 공식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후에 이제 일본 정부 다카이시 총리 본인도 어떤 해명을 계속 내놓기는 했거든요. 네, 당연히 일본 내에서도 이제 말실수했네 하면서 예. 이제 해명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취소나 철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의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다카이치 발언은 정부의 공식 방침이 따로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즉 다카이치가 발언할 때 당시 자료에는 정부 입장으로는 대만 유사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는데도 총리가 정부 답변대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약간 총리한테 좀 총리 입장에서 좀 약간 좀 욕 보이는 까지 이런 식까지 해명까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카이치도 16일 의회에서 나와서 네. 어떤 것이 존립 위기 사태인지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하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네. 근데 내가 정부의 기존 입장을 넘어 답변을 했다. 참 반성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네. 그 17일 날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의 문을 닫는 식의 태도는 취하지 않는다.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이웃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상당히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발언 철회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발언을 철회나 취소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중국은 철회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갈등이 네. 계속되고 네. 있는 건데 해명한 모습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중국에 상당히 몸을 낮추는 이런 자세와 태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본질적으로 발언을 취소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또 일본으로서는 그 발언을 취소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이 생각하는 존리 위기 사태에 대한 본질을 말해줬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안보의 중대 위기 사태라는 것은 한반도나 대만 위기 상황인데 이는 19세기 말부터 사실 일본이 감안해왔던 역사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나 관리들도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 자체를 갖다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내용을 갖다가 중국과의 긴장을 쓸데없이 자극하고 일본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넘는 발언을 왜 했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선을 넘는 그 전략성 모호성을 깨버렸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전략성 모호성을 깨버렸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중국의 입장을 한번 좀 볼까요?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 문제는 중국의 안보 관련된 대화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이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이 차제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길들이기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일본이 도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0월 31일 경주에서 다카이치 사내 총리와 시진핑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에서 애초에 중국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국수주의적인 성향의 강경 우익이라서 초장부터 만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는 약간 좀 멈칫멈칫했었는데 일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며칠 후에 또 이런 발언을 했냐. 더 나아가서는 이번 사태는 사실 대만 등 동아시아 세력권을 놓고 2010년 이후 벌어진 미중일 열강들의 다툼의 연장선상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센카쿠 열도 등 영유권을 놓고 충돌한 해왔었는데 그 사태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이 문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2010년 9월에 그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 선장을 갖다가 체포를 하고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한 거죠. 히토류 수출을 막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경한 반응을 보이니까 일본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서 중국 선장을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태는 이런 식으로 일본이 수그리고 지나갔는데 2년 뒤인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대대적인 반일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대사관에 돌멩이가 날아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결국 국유화를 진행했고 양국 관계 한 2년 동안이나 냉랭한 동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에 시작된 센카쿠 열도 국유화 갈등이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 정상회의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당시 아펙 정상회의 때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이 어색한 미소를 지면서 악수를 하면서 일단 봉합을 했죠. 그때 타협점이 서로의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영토 갈등이라는 건 어느 한쪽이 영토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봉합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015년 신안보법을 만들어서 제정했습니다. 즉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일본의 존리 위기 사태다. 즉 지금 문제가 된 다카이치 발언의 근거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일본은 그 후 미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중국 포위와 봉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 발언으로 대만을 놓고 다시 중국과 일본이 충돌을 한 거죠.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센카쿠 열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센카쿠 열치처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국 본토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중국 그러니까 예. 중국의 완전 핵심 영토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중국 땅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일본 입장에서도 뭐 대만 문제가 사실상 직접적인 자기네 안보 대상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번 사태 통해서 중국이 아시아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각도 있고 사실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가 11월 26일 의회에서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일본은 이미 대만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란 태평양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 등 승전국과 맺은 조약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대만에 관련 권리를 포기했다 말을 했습니다. 네. 자기 밝혔으니까 우리는 대만 문제에서 우리가 말과 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런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1951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중국과 러시아 등 2차 대전의 주요 전승국들을 배제한 채 일본과 단독으로 체결된 문서이다. 또 대만의 주권 귀속 문제를 규정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은 대만과 펑우 제도 등 동아시아 일대 섬들에 대해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을 포기한다고는 했는데 네. 문제는 대만이 어디로 귀속됐는지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기들이 참가하지 않은 조약입니다. 중국은 어쨌든 승전국이긴 한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대신 대만을 중국에 귀속시킨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카이로 선언이나 포지담 선언 이 역사적 정당성이 있다. 우리 그걸 가지고도 동아시아 질서를 다시 규정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중국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무효론을 내세우면서 그러네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강조하고 동아시아 질서를 갖다가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이제 다시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쨌든 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중국이 참여는 안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승전국인 미국이 이제 패전국인 일본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서 어쨌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전후 질서를 만들어진 조약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당연히. 각자의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 사태 그러면 좀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없을까요? 2012년 센카쿠 사태 때보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중국은 지금보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또 센카쿠 열도 사태 때 미국은 일본 편을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센카쿠 열도는 미일 방위 조약의 대상이다 이렇게 확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죠. 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4배입니다. 당시 2012년 센카쿠 열도 때 중국과 일본이 GNP가 거의 비등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4배로 더 커졌습니다. 앞서 말했던 중재적인 미국도 없고 그리고 또 미국은 더 나가서 동아시아에서 네.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한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대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그런 엘브리지 콜비 국방 차관조차도 네. 대만이 과연 미국에게 존재적인 그런 위기를 불러준 대상이냐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을 우선시하겠다 미국은. 그리고 그렇죠.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대외 전략에 초점을 옮겨버렸습니다. 일본으로서도 현재 미국이 이런 상태이기는 한데 일본에서 현재 물러날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했지만 가뜩이나 중일 관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양보를 해버리면은 더 그렇죠. 밀린다고 보는 거죠. 근데 네. 국내에서 지금 산하에 대한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여론 지지를 보면은 현재 12월 여론조사에서 각 언론들에서 여론 지지가 67%에서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범 2달이 됐는데도 70%를 유지한다는 거는 네. 1978년 이후 세 번째라고 합니다. 내각 중에서. 상당히 인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 대응 발언에 대해서 90%
89%가 찬성한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어, 철회하거나 물러설 기미는 철회하면 전혀. 가까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손실을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일본의 핵무장론이 나왔습니다. 네.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총리실의 간부가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발칵 뒤집혔는데 예. 일본 쪽에서 차제 이제 핵무장론으로 맞불을 놓으려고 하는 거죠. 참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일본에서는 뭔가 좀 미국에서 우리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내심 있을 텐데요. 미국은 공식적인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오바마 때와 달리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 뒤 다카이치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네.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 편을 전적으로 들지 않은 거죠. 다카이치에게 대만 관련 발언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 이런 말은 상당히 미묘했다라고 양쪽의 고위 관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네. 중국, 일본 사이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대결이 격화된다면 한국도 상당히 공간이 피해갈 수 좁아지겠죠. 없겠죠. 어느 한쪽에 네. 대해서 편을 들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갈수록 중국과 일본, 한국에 대해서도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네네. 간접적, 직접적으로 올 것이죠. 예. 한국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예, 이게 또 경제 어떤 무역하고도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은 이 문제에서 절대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일 갈등이 봉합되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 거라고 어렵지 보여집니다. 않나 네. 싶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